여러분, 혹시 지금 형제나 자매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릴 적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세상에 우리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에 허망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막상 인생의 고비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였다는 사실에 몸서리치게 외로워 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제는 명절에도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그런 남남이 되어버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위로와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또한 유배지에서 형님인 정약전과 생이별을 하며 가족과 형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냉혹한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유를 살펴보고 그 흐름을 거스르며 괴로워하는 대신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4가지 원칙을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환경이 만든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둘째, 혈육에 정마저 갈라놓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형제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배우자와 자식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고독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우애 깊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산을 좋아하여 매일 산을 오르며 나무처럼 묵묵히 살았고, 동생은 물을 좋아하여 강가에 나가 배를 타며 물처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산과 강이 만나는 곳에서 늘 함께 놀았지만 나이가 들자 형은 산속 깊은 곳에 집을 지었고 동생은 강을 따라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형은 왜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떠돌아다니느냐며 동생을 나무랐고, 동생은 왜 넓은 세상을 보지 않고 고여있느냐며 형을 비웃었습니다.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다른 풍경을 보고 살아왔을 뿐인데 두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다가 결국 마음에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자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가 겪는 이 형제 갈등의 본질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째, 서로 다른 환경이 만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자랐으니 생각도 비슷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릴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무가 자라가지를 뻗으면 어떤 가지는 동쪽으로 뻗어 아침 햇살을 받고 어떤 가지는 서쪽으로 뻗어 저녁 노을을 봅니다. 뿌리는 같을지언정 각자 바라보는 하늘이 다르고 각자 견뎌내는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아주 흔한 사례가 있습니다. 큰형은 평생 고향을 지키며 부모님을 모시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막내 동생은 일찍이 도시로 나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익혔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만난 두 사람,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형은 형제가 곤란하면 무조건 도와야지, 그게 도리다라고 말하고, 동생은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지는 것이지 무리한 요구는 신뢰다라고 맞받아칩니다. 형은 동생을 정이 없고 계산적인 놈이라 비난하고, 동생은 형을 시대에 뒤떨어진 꽉 막힌 사람이라 무시합니다. 결국 고성이 오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새와 같아서 험한 곳에 있으면 험해지고
평탄한 곳에 있으면 평탄해진다. 즉,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형은 시골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살았기에 의리가 중요했고, 동생은 도시의 계약사회 속에서 살았기에 합리성이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되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형제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살아온 세월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의 상식을 형제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형제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간극을 억지로 메우려다 보면 오히려 사이만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동생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 우리 형이니까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실망을 낳고 분노를 만듭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살아왔구나.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지 말고 우연히 같은 부모를 만난 타인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존중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둘째, 혈육에 정마저 갈라놓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돈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유지가 되던 우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는 꼴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 더 가져야 한다. 법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 형이 집 살 때 보태준 돈은 왜 계산 안 하느냐? 수십 년 묵은 감정들이 돈이라는 불씨를 만나 활활 타오릅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 평소 우애가 좋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어머니가 편찮으시자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잘 사는 큰아들은 내가 많이 냈으니 이제 너희도 좀 내라며 생색을 내고 형편이 어려운 둘째는 형은 잘 살면서 왜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리냐며 서운해합니다. 막내는 눈치만 보며 발을 뺍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판사 앞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는 그 모습에서 과연 형제애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경제적 문제에 대한 뼈저린 충고를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리는 설 자리를 잃는다. 다산은 인간이 이익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형제 사이에 돈 문제가 개입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형제는 돈을 갚지 않는 동생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되고, 돈을 빌린 동생은 독촉하는 형을 볼 때마다 피를 나눈 형제끼리 너무 야박하다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미묘한 심리적 불균형이 결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끕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조언해드리자면 형제간에는 애초에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이 오가야 한다면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액수만 건네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형제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돈이 내 형제를 영영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정약용 선생님은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것이라 하여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재물 때문에 평생의 기억을 공유한 혈육을 원수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히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상대는 미안함이라도 갖게 되지만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면 상대는 평생의 증오를 품게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형제의 정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설령 다시 붙인다 해도 그 흉터는 영원히 남아 비가 올 때마다 욱신거릴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셋째, 형제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배우자와 자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큰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인가요?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배우자와 자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자 삶의 순리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삶의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이 나의 1순위가 되고 형제는 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이 쌓이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며 매제 밥은 챙겨주냐, 조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동생은 그런 누나가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며 동생은 점점 누나의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누나는 동생이 장가가더니 변했다, 올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동생은 그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가족의 질서에 대해 엄격하셨지만 동시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집안이 흔들린다. 형제가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 그들은 한 부모의 자식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그들만의 성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그 성벽을 함부로 넘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형제에게는 이제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 동생이 처자식 건사하느라 참 애쓰는구나. 우리 형이 가장 노릇하느라 어깨가 무겁구나.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즉 형제의 배우자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피를 나눈 우리끼리야 막말을 해도 금방 풀릴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았는데 너 때문에 멀어졌다는 말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형제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배우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형제는 이제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립된 삶을 존중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이 아닌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어른 형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 숲의 나무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은 나무들은 서로 햇빛을 가려 말라 죽지만 적당히 떨어진 나무들은 각자 크고 튼튼하게 자라 숲을 이룹니다. 형제 관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넷째,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고독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집착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그래도 핏줄인 형제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의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철저한 고립과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님인 정약전 선생님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셨기에 서로 생사를 걱정하며 그리워했지만 결국 살아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다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수양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면 고독 또한 벗이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독과 친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출가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또한 각자의 병마와 싸우느라 나를 돌볼 겨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에게 왜 연락이 없느냐, 왜 찾아오지 않느냐며 매달리는 것은 나의 노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형제도 결국은 남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생의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혼자였듯이 갈 때도 혼자 갑니다. 형제는 그 긴 인생 여정의 초반부를 함께 걸어준 고마운 길동무였을 뿐입니다. 길동무가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연을 벗삼아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형제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을 거두고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를 갖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나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가끔 만나는 형제에게도 웃으며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형제를 찾으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내가 즐겁고 평온해서 형제를 찾으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절대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오늘의 주제인 이 말은 형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파고들지 말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안부를 묻는 것, 그 정도의 거리감이 노년의 형제관계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온도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은 금방 꺼지지만 은은한 온기는 오래 가는 법이니까요.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와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4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둘째,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짐을 이해하고 금전 거래는 피하되 준다면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셋째, 형제에게는 지켜야 할 그들만의 가정이 우선임을 존중하십시오.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고 형제에게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을 기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형제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나 미움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며 각자의 모양대로 굳어졌을 뿐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입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부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고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는 충분히 다한 것입니다. 진정한 우애는 매일 연락하고 얼굴을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었어도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되어야 비로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형제 문제로 시린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화로 같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평온한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